안녕하세요. 크나큰 배신감으로 얻은 상처를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40대 여자이자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별다른 걱정도 불행도 없이 저는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하고 탄식할 정도의 사연들이 올라오던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네요. 주위엔 이미 다 잊은 척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곤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태어나서 처음 겪은 엄청난 배신감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이 마음을 토로하자니 속상해하실 것 같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자니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공유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주부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버지는 교장을 역임하셨는데 꽤 부유하셨던 할아버지 덕에 그전에도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었죠. 아버지는 저와 오빠를 부족함 없이 가르치고 키우시면서도 한편으론 어려운 학생을 꾸준히 후원하고 봉사를 쉬지 않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며 대학 졸업 후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전 그대로 서울에 정착했고 백화점에 입사해 팀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진 그래도 연애를 꽤 했던 것 같은데 30대 때부턴 일에 더 집중한 결과 저는 그만 홍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수희야, 너 이번 주 주말에 선보러 나가봐라. 네 아버지 지인이 주선해준 자리인데 대기업 다니는 남자래. 성격도 착하고 부모가 서울에서 작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집안도 여유롭다는구나. 나이도 너보다 딱 2살 많대. 근데 엄마, 나도 난데 그 사람은 뭐 하느라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대요? 물론 요즘에 결혼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집안도 좋고 성격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위 여자들이 왜 가만뒀겠어요? 3년 전에 오래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진 후엔 여자를 안 만났대. 그만큼 사람을 함부로 안 만난다는 거 아니겠니? 만나보고 영 아니면 그때 안 만나도 되니까 우선 나가봐. 저도 결혼 후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에 저는 그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미 2번이나 선을 봤었지만 저와 맞는 분을 만나지 못했기에 선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람은 외모도 깔끔했고 엄마 말처럼 착함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는 사람이라 단박에 호감이 가더군요. 게다가 대화도 잘 통하는 것이 이번에는 정말 내 인연을 만난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 남자 또한 제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고요. 수희 씨는 얼굴도 마음씨도 예쁘신데 무엇보다 이름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흔한 이름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우린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결혼을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2년간 그 사람을 지켜봤고 마침내 제 나이 38에 그 남자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동생 신우이와 결혼한 동서 시매부보다 늦게 들어온 맏며느리인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양가에서 반반 지원해 주신 덕에 우린 공동 명의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어요. 특히 결혼 1년 후 제가 아들을 낳은 후엔 오로지 일, 집, 일, 집만을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거구나 싶어 날로 행복해졌죠. 그러다
아들의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돌아간 시누이와 시매부와 달리 남편과 시동생의 술자리가 길어졌거든요. 미안해 여보, 딱 1시간만 더 있다가 대리 불러서 집에 가자. 괜찮아. 일 때문에 호주에서 사는 서방님이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거잖아. 동서는 조카랑 아까 일찍 잠든 것 같으니까 나도 혜찬이랑 작은 방 가서 먼저 잘게. 당신은 서방님이랑 묵은 회포 실컷 풀고 천천히 자.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엔 잘 자던 아들이 잠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방에서 1시간 반이 걸려 아들을 겨우 재워놓으니 제 목이 너무 마르더군요. 저는 애가 깰까 싶어 최대한 문고리를 소리나지 않게 돌려 살금살금 방 밖을 나왔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주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었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버린 전 몰랐으면 좋았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고 그만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형, 아직 형수님 모르시지? 형 전 여자친구랑 자기 이름이랑 같은 거. 형수님은 박씨고 그 여자는 윤씨인 것 빼곤 수희라는 이름은 똑같은 거 말이야. 평생 몰라야지. 알 필요도 없는 일이야. 형이 형수랑 선보러 나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로 그랬잖아. 부모님이 전에도 선보라고 성하셨던 거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 여자랑 이름 똑같은 여자가 나온다고 해서 호기심에 나갔던 거라고. 형, 설마 그 여자 못 잊어서 이름이라도 같은 형수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지? 내가 미쳤냐? 무슨 이름 하나 같다고 결혼을 해. 아니야 그런 거. 물론 이름 때문에 나간 자리 맞지만 막상 만나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게다가 무엇보다 조건도 좋고 만나보니 내 생각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결혼한 거야. 하긴 우리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지. 부모님이 집안도 직업도 별로고 인상도 영 안 좋다고 극구 결혼 반대했던 그 여자랑 헤어진 후에 절대로 딴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던 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 엄청 놀랐어. 근데 형수님을 보니까 형이 결혼하고 싶을 만하다 싶더라고. 그건 그렇고 형, 요즘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지? 아무리 그 여자를 반대했다고 해도 내 부모님인데 어떻게 척을 지고 살겠어. 물론 아버지가 그 여자 인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했을 땐 나도 화가 많이 나긴 했지. 인상은 핑계고 그냥 집이 가난하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그 사람이 싫었을 뿐인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 여자랑 집안도 직업도 반대로 다 좋은 지금 아내를 두 분 다 엄청 예뻐하시는 거잖아. 그래도 두 분이 형을 위하시는 마음에 그런 건 형도 잘 알지? 알지. 그래서 그때도 결국 부모님을 선택했던 거지.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좋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아들, 또 날 100년 사이 대접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우리 아내와 아들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시는 우리 부모님까지 모든 게 다 평화롭잖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저는 목을 축이지도 못하고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은 남편의 과거 여자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선보기 전 들은 얘기를 통해 깊은 사이였을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그 여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자리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미련이 남았던 건지 미처 몰랐거든요. 게다가 물론 저도 남편의 조건을 안 본 건 아니지만 저를 판단한 것 중 가장 우선이 조건이었다는 말에 상처를 받았죠. 얼마 뒤 거실에선 술에 취해 잠든 남편과 시동생의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한 날이면 저와 아이에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없다며 항상 거실에서 자곤 했죠. 그토록 평소 저와 아이에게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저는 더욱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바보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행복한 이 상황에 긁어부스름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처음엔 조건과 제 이름 때문에 저를 만났다 치더라도 현재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남편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폭풍우가 불어닥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단단한 착각이었다는 걸 1년 뒤에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홀로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아들은 건강히 자라주고 있었어요. 단 하나 걱정은 당시 최근 3개월 사이 남편의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 거였죠. 여보, 요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이래저래 우리 부서에 요즘 일이 쏟아져서 들어오네.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매번 혜찬이 어린이집 등하교도 당신한테 맡기고 주말에 당신하고 혜찬이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난 괜찮으니까 당신 주말 근무나 야근하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가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재한 거 알지? 도시락 싸준데도 굽고 당신 싫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사 먹어야 돼. 알았어. 맞벌이하는 당신한테 그런 고생까진 절대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잘 챙겨 먹을게. 아참, 당신 친구한테 혜찬이 맡기고 오늘 친정 다녀온다고 했지? 장모님은 괜찮으시대? 병원에서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으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치셨다네. 아휴, 그러게 엄마는 왜 길을 가면서 앞을 보지 휴대폰만 보고 있어가지고 보도블럭 턱에 걸려 넘어졌대. 아휴, 속상해서 진짜. 엄만 오려면 주말에나 와보라고 하셨는데 마침 연차가 남기도 했고 마음 쓰여서 그냥 휴가 내고 오늘 가보려고. 출근하면서 장모님께 나도 전화 드릴 건데 당신도 한 번 더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당신이랑 같이 병문안 못 가서 말이야. 괜찮아. 주말에도 못 쉬는 사람이 평일에 어떻게 일을 빼고 나랑 같이 가. 나 오늘 저녁 늦게 올 것 같은데 당신 그럼 오늘도 야근이야? 맨날 똑같지 뭐. 그렇게 그날 전 친한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친정엄마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휴가까지 내고 내려간 저를 자꾸 올려보내려고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집도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이 아버지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까지 미안해야 되겠니? 일하랴 육아하랴 평소에 잘 쉬지도 못할 텐데 왜 휴가까지 쓰고 여길 왔어? 나 괜찮은 거 봤으니까 일찌감치 올라가서 강서방 저녁이라도 챙겨줘라.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이틀 푹 쉬면 돼. 나 괜찮아. 애 아빠도 오늘 야근이래. 혜찬이도 친구 집에 맡겨놨다며? 남한테 괜한 패 끼치지 말고 얼른 찾아서 집에 데려가. 두 분이 하도 등을 떠미시기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일찌감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용산에 도착하니 직장인들이 많이 퇴근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침 남편의 회사도 용산 근처였기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오늘 야근이라고 했지? 나 용산역인데 회사로 초밥 좀 사다 줄까? 벌써 왔어? 근데 어쩌지? 나 지금 경기도에서 외근 중이야. 밥은 여기 근처에서 대충 때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혜찬이 집에 데리고 가서 둘이 맛있는 거 시켜 먹어. 그리고 나 끝나면 다시 회사 들어가서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 많이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미안해.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내일은 도시락으로 장어라도 구워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버스를 타러 큰 길로 나온 제 눈앞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더라고요. 뭐지? 차 번호가 우리 남편 차랑 똑같네? 신호등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는 분명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차종부터 번호, 색깔, 특히 우리 아들이 장난으로 붙여놨다가 결국 여태 떼지 못했던 창문의 캐릭터 스티커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른 사람의 차일 수가 없었죠.
분명 방금 경기도에서 외근 중이라던 사람이 무슨 수로 10분도 되지 않아 용산으로 날라온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요. 순간 불길한 기운이 서늘하게 제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눈앞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잡아타곤 다급히 소리쳤어요. 기사님, 저 앞에 BMW 좀 따라가 주세요. 저 앞에 적어요. 깜짝이야. 죄송하지만 저 이제 밥 시간이라 손님 안 태웁니다. 그런데 저보다 어려 보이던 젊은 기사님은 심드렁하게 저를 하차시키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더욱 급해져 기사님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죠. 지금 다른 빈 택시도 없는데 제발 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차가 제 남편 차인데 저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사람 쫓고 그런 거 못해요. 다른 택시 타세요. 다른 택시 잡는 사이에 저 차 놓쳐요. 기사님, 제가 요금은 따블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따블이요? 이거 참. 그럼 가야죠. 자, 꽉 잡으세요. 2배로 요금을 내겠다는 제 말에 기사님은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기사님은 그때부터 제 남편의 차를 신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못한다더니 자동차 경주 게임하는 것처럼 운전 실력이 아주 현란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20분쯤 달렸을까? 남편의 차는 한 주택가의 빌라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곤 헤매지도 않고 아주 익숙한 듯 빌라 앞 빈 공간에 주차를 했죠.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모쪼록 별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기사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급하게 내리느라 잔돈도 필요 없다는 제 말에 기사님은 제게 덕담까지 해주신 뒤 유유히 사라지셨죠. 제가 내리자 마침 남편도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다음 장면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어요. 왔어, 성국 씨? 웬 여리여리한 여자 하나가 빌라 앞에서 튀어나와 제 남편의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남편의 대답에 그 여자의 믿을 수 없는 정체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왜 나와 있어? 저녁은 쌀쌀해. 수희, 너 감기 들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얼른 들어가자. 내가 저녁 차려놨어. 몸도 아픈 사람이 안 쉬고 왜 이렇게 움직여. 내가 와서 저녁 해준다니까. 얼른 들어가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로의 얼굴에 끔찍한 입맞춤까지 하며 말이죠. 뒤에 남은 저는 그대로 털썩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요. 수희, 내 이름이랑 같았어. 저 여잔 내 남편이 그렇게 잊지 못했다던 전 여자친구였던 거야. 그 여자는 1년 전 술에 취한 시동생과 남편을 통해 알게 됐던 남편의 전 여자였던 겁니다. 급한 대로 우선 다정하게 빌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긴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배신감으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도 바람이 아닌 이상 어떤 미친 남녀가, 그것도 서로 연인이었던 남녀가 아무 감정 없이 집에 들락거리고 저런 진한 스킨십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명백한 바람이잖아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하염없이 그 빌라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아들을 맡긴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울먹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 바보야. 그걸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채던지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해야지. 왜 거기 바보처럼 그러고 서 있어. 나도 쳐들어가고 싶은데 집 호수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리고 지영아, 나 너무 상처받고 충격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난 결국 이름만 같은 그 여자에
대용품이었던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당장 전화라도 해서 악다구니 쓰고 싶다가도 그럼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를 잡을 시간을 내다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어. 이런 내 스스로가 속물처럼 느껴져서 더 싫어져. 그게 왜 속물이야? 애까지 있는 네가 그럼 사랑 타령하고 있어야겠어? 가정 있는 놈이 무책임하게 전 여친이랑 붙어먹고 있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한심하고 버러지 같은 짓이지. 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친구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겐 이제 혼자서 지켜나가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친구는 제게 따뜻한 물을 떠다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내 친구가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했거든? 내가 걔한테 들었는데 바람피운 인간이랑 이혼할 땐 증거가 제일 중요하대. 부부가 헤어질 때가 그렇게 서로 치졸해진다고 하긴 하는데 생각해봐. 가족 배신하고 지 욕정 찾아 떠난 인간한테 돈까지 얹어주면 얼마나 열딱지가 나겠어. 게다가 재수 없어서 양육권까지 주게 되면 낭패잖아. 그러니까 너 집에 가면 힘들겠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증거부터 모아. 네 남편 휴대폰 메시지 뒤져서 그 여자랑 나눈 대화 전부 캡처해서 네 휴대폰으로 보내놔. 그리고 그 여자 집 정확한 호수 모르겠다고 했지? 혹시 휴대폰 배달 어플이나 복합 쇼핑 모바일 어플에 그 여자 집 주소가 나와 있지 않을까? 아무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우선 다 해둔 뒤에 그놈하고 그 여자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리든 말든 해. 저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집에 와 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의아하게 물었죠. 당신 아까 도착했다더니 왜 나보다 늦게 와?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미안. 내가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 지영이네 집에 혜찬이 데리러 갔다가 수다가 길어져서 좀 늦었어. 당신 내일도 주말인데 출근한다고 했지? 또 경기도로 외근가? 너무 피곤하다 여보. 나 먼저 잘게. 욕짓거리가 목구멍을 뚫고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아들을 방에 다시 재우고 저도 씻고 나오자 남편은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졌더군요. 일하랴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랴 힘들기도 했겠죠.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한 후 저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남편 휴대폰의 지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의심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지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건 3개월 전이더군요. 네, 바로 남편의 회사 일이 눈썹 휘날릴 틈도 없이 바빠지던 그 시기 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저히 저를 속이고 회사 일이 아닌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3개월 전 먼저 남편에게 온 그 여자의 문자를 보자 저는 왜 헤어졌던 그 여자를 결혼까지 한 인간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성국 씨, 잘 지내? 나 수희야, 윤수희.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된 주제에 결혼한 당신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 사실 나 얼마 못 살아. 3기일 때 위암이 발견돼서 수술하고 치료받았는데 그게 재발돼서 더는 손쓸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나 마음이라도 편히 여생 보내려고 퇴원했어.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성국 씨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 나 알아. 성국 씨도 나 좋아하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 그런 성국 씨 이해했지만 나 살면서 한 번도 성국 씨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국 씨, 나 더는 안 바랄게. 딱 한 번만 나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성국 씨 얼굴을 보고 가면 나 더는 아무 미련이 없을 것 같아. 그 내용을 보자 춥지도 않은데 그 여자의 감기를 걱정하던 남편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자를 받은 이후 전화를 한 건지 그 뒤에 대화 내용은
첫 만남을 가진 뒤더라고요. 수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이제 난 다 있고 아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곧 죽을 내 목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줘. 모르면 몰랐어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걸 안 이상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공장에서도 상사한테 찍혀서 모함당해서 잘렸다며. 그 와중에 암투병 하느라 전셋집도 빼고 원룸 월세집에 산다며. 그 골방에서 쓸쓸히 죽을라만 기다린 널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때 끝까지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해. 사실 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널 잊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 우선 내가 전셋집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이사부터 하자. 이젠 절대로 너 떠나지 않고 내가 지켜줄게. 그 뒤 두 사람은 끝내 만남을 갖기 시작했더군요. 남편은 저 몰래 자신의 돈으로 그 여자에게 그 빌라 전세를 얻어준 거더라고요. 쥐가 차고 코가 막혔죠. 남편은 부모의 반대로 인해 헤어져야 했던 그 여자를 여태 잊지 못했고 그 여자에 대한 미련에 애틋함과 동정심까지 더해져 그 여자를 만나왔던 겁니다. 저는 3개월치의 모든 대화를 전부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식재료나 온갖 자파를 살 수 있는 큰 모바일 쇼핑몰 어플로 접속하니 가장 최근에 전기담요를 배송한 주소가 보이더군요. 빌라 이름을 보니 그 여자의 집 주소가 맞기에 저는 그 주소 또한 얼른 제 휴대폰에 메모해 놓았죠. 이렇게 빨리 출근해? 남은 일이 많아서. 주말인데 좀 더 자, 당신. 난 다녀올게. 뻔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아들의 친구 집에 맡기곤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죠.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 대신 현관문을 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친 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신혼집을 차렸네. 여기가 경기도니?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았어? 성국 씨, 당신 아내야 저 사람?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는 남편을 뿌리친 채 저는 두 사람의 모습과 집안 곳곳을 마구 사진 찍었습니다. 안방, 거실에 잔뜩 걸려있는 두 사람의 사진들까지 전부 말이죠. 말라서 볼이 패였던 그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마지막으로 거실에 다시 멈춰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냅다 무릎을 꿇어? 변명 안 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었어라든지 아니면 잠깐의 실수니까 용서해달라든지 그딴 역겨운 변명 말이야. 역시 다 알고 왔구나. 당신이 여기까지 왔을 정도니 내가 변명해봤자 소용없겠다고 생각했어. 맞아 여보. 나 수희 정말 많이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헤어져야 했을 땐 그냥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래서 선택한 게 나였니? 생긴 것도 직업도 집안도 다 반대지만 이름이라도 같은 나였냐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 혜찬이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며. 당신 이거 우리 혜찬이한테도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알아? 나 당신이 용서 구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날 이렇게 배신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내 이름 저 여자한테 불러대지 마. 이 여자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알겠어. 만약에 당신이 이 여자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나 마음이 힘들지언정 당신 병문안도 보내주고 두 사람이 원하면 옆에서 간병도 하라고 허락해 줬을 거야. 평생 당신 마음에 남을 한이 걱정돼서라도. 근데 당신은 그 알량한 사랑 타령으로 당신 가정을 배신하고 그 여자를 선택한 거야. 좋은 친구로서 보내줄 수 있었던 당신의 전 여자를 더러운 상간녀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수희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은 진실된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만 선물해주고 싶었어. 수희, 아니, 이 사람이 원한 건 친구가 아니라 연인인 나였으니까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여보. 그러니까 당신도 이 사람도 저버릴 수 없었던 나 절대 용서하지 마. 정말 미안해. 대단하다, 당신. 어차피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당신 아들한테까지 등 돌리고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절대 우리 혜찬이 당신한테 안 보여줄 거야.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들 보고 싶다며 울며 불며 찾아오지나 마.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성국 씨는 그냥 제가 불쌍해서 못 떠나고 있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성국 씨 워낙에 착한 사람인 거.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얼마든지 절 때리고 욕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람 버리지 말아주세요. 곧 세상을 떠날 저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어요. 수희야. 차마 눈물 없이 못 볼 광경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 자식까지 버리겠다질 않나. 그 여자는 저에게 남편은 제발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바닥에 픽 주저앉아 기침을 하지 않나.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투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질 않나.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전 두 사람에게 자신들을 방해하는 악역일 뿐이었고 두 사람의 비극 영화 스토리에 장단 맞춰주며 낭비할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남기곤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내가 몸 아픈 저 여자한텐 더한 악담을 남기진 않을게. 근데 당신 이건 잊지 마.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저 여자의 손을 잡은 건 당신이 감내해야 할 선택이야. 그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르던 당신은 불평할 자격 없어. 당신의 선택으로 우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야 했으니 언젠간 반드시 당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 당신 때문에 한 채 불편함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서 당신 짐 다 빼가.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우는 건 어제 실컷 했으니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저녁에 집으로 좀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용달을 부른 남편이 짐을 거의 다 쌌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 집에 도착하시더군요.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과 맞닥뜨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머마, 너희 어디 이사 가니? 아래에 있던 용달 트럭 너희가 부른 거야? 이삿짐 차리기엔 용달 크기가 너무 작았잖아요. 얘 성구가 네가 얘기해봐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우린 왜 부른 거고? 아버지, 어머니, 그게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 사람 짐만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받았다던 여자한테 전셋집까지 얻어주고 바람 피우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윤수희라는 여자요. 뭐야? 윤수희? 그때 걔 말이냐? 성국이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저 아픈 수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 수희한테 남은 시간 동안 옆에 있어줄 거예요. 참으려고 했건만 열이 뻗치더군요. 저는 그대로 찬물을 떠다가 남편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양심 없는 인간아. 내 앞에서 내 소중한 이름으로 그 여자 불러대지 말라고 했지? 그건 마지막으로 당신이 나한테 지켜야 할 예의 아니야? 들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아픈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이 사람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평생 자기 아들도 안 보겠대요. 그래서 저 이혼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두 분 여기로 모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두 분도 평생 우리 아들 못 보실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자식이.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건만 기어코 그 사단을 내.
시아버지는 식탁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던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죠. 에휴,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가 너한테 미안해서 차마 할 말이 없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가정도 있는 놈이 애까지 버리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여자가 불쌍하면 네 아내랑 아이는 안 불쌍했냐?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어머한테 빌지 못해? 못해요. 불쌍한 그 여자 더는 혼자 못 놔둔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돌아가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요. 그걸 아는 놈이 끝까지 이 난리를 쳐? 넌 그 여자한테 갈 거면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우린 너 2번 다시 안 볼 거야. 이혼할 때 변호사 선임할 것도 없다. 죄다 어머한테 넘겨주고 넌 몸만 나가. 조강지처럼 자식 버리는 놈은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러셔도 전 절대 마음 안 바뀌어요. 그때랑 달리 저 절대로 못 막으실 거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난 가야 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시부모님이 마구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은 끝내 2분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한탄하시던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며 사과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놈은 아내와 자식에 이어 부모까지 버리고 이기적으로 떠나버렸죠. 이혼 과정은 쉬웠습니다.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했고 남편은 저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반반씩 지원해 주셨던 집은 제 명의가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그 여자의 집값에 보탠 돈만 해도 1억 5천이 넘었으니 전혀 과한 결과라고 생각지 않았죠.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했고 제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해찬 아빠 퇴근할 때 난동 부렸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오빠 교사 인생에 문제라도 생기면. 딱 1대 때렸어, 1대. 내가 약이 올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너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도 안 걸었다며? 죽을 날 받아둔 여자한테 뭐하러. 이혼은 이혼이고 나도 연민은 있는 사람이야. 대신 그 자식한테 받아냈잖아. 그러니까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그놈한테 뭐라도 하나 더 갚아주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학교 애들한테 항상 사람은 몸이 아닌 말로 대화하는 지성인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앞일을 죄다 부러뜨려 놓고 싶은 것도 겨우 참은 거야. 나쁜 자식. 고소할 테면 하라고 그래. 지도 양심 있으면 아마 못 그럴걸? 차라리 못된 놈이라도 되면 더 냅다 패줬을 텐데 나한테 멱살 잡히고서도 축 처져서 죄송하다고만 하는 모습 때문에 더 열불 터지더라고. 아주 등신 같은 놈이야 그놈은. 너 앞으로 꼭 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 소식을 듣고 부모님은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친정 오빠는 그놈의 회사에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오기까지 했죠.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 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기가 싫었어요. 제가 왜 그놈 때문에 제 인생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 좋은 직장도 나중에 우리 아들 교육에 좋은 이 동네도 다 포기하고요. 저 고개 빳빳이 들고 전보다 더 잘 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모임으로 알게 된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로 인해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젠 전 남편으로 써야 맞겠죠. 오빠가 찾아간 일로 전 남편의 외도 소식은 회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더군요. 전 남편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가 은근하게 물어보니 상간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2사람의 근황을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여자와도 더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되고 1년이 훌쩍 지난 얼마 전 저는 아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호적 정리가 마무리된 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게 전해준 소식은 쇼킹 그 자체였죠. 어머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안부를 물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만 너희가 참 보고 싶구나. 저희는 잘 지내요. 두 분은 건강하세요? 이혼할 때 서방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한 이후론 두 분 소식을 저도 들은 적이 없네요. 그게 우리 속이 요즘 말이 아니구나. 내가 창피해서 어따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성국이 그놈 그렇게 연병을 떨더니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금 우세요? 내가 늙으니까 눈물이 너무 헤퍼졌구나. 근데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져서 말이다. 그 윤수이란 여자애 시한부 선고받은 거 아니었단다. 아니, 아예 암에 걸린 적도 없었대.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는 다 하던 그 여자가 암에 걸린 적도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는 분통이 터지는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상사 모함 때문에 회사 잘렸다는 것도, 암투병이랑 사기 때문에 돈 달리고 원룸에 살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구나. 그 기집애 성국이랑 헤어진 뒤에 사치하고 남자 끼고 술 마시는 술집 알지? 거기 선수한테 돈 다 뜯겨서 빈털터리가 됐었대. 그러다 공장 유부남 꼬셔서 돈 뜯어내다가 걸려서 그 남자 이혼할 때 그 아내한테 상간녀 소송 당하고 위자료까지 뜯겼었단다. 그래서 돈 뜯어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국이한테 접근했던 거야. 성국이 마음이 여린 걸 아니까 동정심 자극해서 세상 좋은 여자인 척 애를 꼬셔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병원비 명목으로 야금야금 돈도 뜯어냈대. 그 돈이 무려 1억이 넘었다는구나. 그 멍청한 놈은 그 여자가 자기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같이 병원에 절대 안 가려고 할 때도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거야. 근데 그 여자 정체를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곧 죽는다는 애가 계속 멀쩡하니 이상하지 않니? 이 시애미가 마음이 약해서 계속 성국일 들여다봤던 모양인데 나한테 뭔가 이상하다기에 내가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했다가 그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거다. 근데 낌새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그 계집애가 우리가 손쓰기도 전에 튀어버렸어. 결국 성국이한테 남은 건 그 전셋집 하나였지. 나머지 돈은 그 여자가 죄다 뜯어갔거든. 에휴, 이 멍청한 자식. 내가 아주 꼴 좋다고 비웃어줬다. 가족 다 버리고 온갖 드라마 주인공 노릇은 다 하더니만 아주 한심하게 됐지 뭐냐. 우린 사기로 그 여자 신고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전에 걔 신고한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야. 그 남자도 우리 성국이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거지. 게다가 알고 보니 기가 막혀서 원 이미 사기 전과도 있는 애였단다 글쎄. 결국 한 달 뒤에 경찰이 지방 모텔에 숨어있던 걔를 체포했고 지금 교도소에서 실형 살고 있다. 이 망할 기집애 아주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렸어. 내가 예전에도 걔 집안이랑 직업 때문이 아니라 관상이 너무 안 좋아서 반대했던 건데 관상은 과학이라더니만 역시 사람 느낌은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어머마, 사실 나 오늘 염치 없는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전화했다. 그놈이 상심이 컸는지 그 좋은 대기업도 때려치우고 그 여자랑 살던 전셋집에서도 나와서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더구나. 심지어 퇴직금이랑 전세금은 전부 암 환자를 위한 기관에 기부해버렸고 다 부질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한텐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화도 내고 어르고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다. 근데 그놈이 집에 와서도 통방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 어머마, 이러다 우린 걔가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너무 무섭구나.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제발 널 아꼈던 우릴 봐서라도 성국이한테 해찬이라도 가끔씩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걔가 자기 아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 미련이라도 가질 것 아니냐.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그래도 제발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살려다오.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배신을 당한 채 인생이 망가져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솔직히 제가 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남편이 쓸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었고 평소 저를 너무 아껴주셨던 시아버지의 눈물 섞인 부탁을 외면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 남편과 만날 약속을 잡았죠. 혜찬아, 아빠 기억나니? 아빠, 혜찬이가 아빠 열밤도 넘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어? 5살이 된 아들은 기특하게도 아빠를 기억하는지 자기 아빠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몰라보게 마른 남편은 아들을 끌어안고 한동안 펑펑 울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도 당신 얼굴 보는 거 불편하고 지금 당신이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 그때 내가 말했지? 당신이 직접 선택한 일에 대한 대가는 분명 치르게 될 거라고. 그 여자가 뒤통수를 쳤건 어쨌건 지금 당신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그때 가족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당신은 당신 선택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그만 징징대고 당신한테 남은 가족인 어머님, 아버님 더 이상 걱정시키지 마. 당신은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앞으로 살면서 최악의 아빠, 최악의 아들만은 되지 마. 겸허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해. 일도 구하고. 그래야 나한테 꼬박꼬박 오래도록 양육비도 줄 거 아니야. 여보,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 미쳐서. 그만해.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난 이 이상 당신한테 마음 약해질 일 없으니까. 우린 딱 혜찬이 아빠 엄마로서 가끔씩만 이렇게 보는 거야. 앞으로 사과할 일 있으면 혜찬이한테나 실컷 해. 나 간다. 다음엔 그 지저분한 더벅머리 싹 밀어버리고 와. 이 만남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그 뒤 조금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신 시아버지는 제게 남편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전 남편의 일을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훌륭한 일인지 아냐며 딸을 잘 키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저는 아들 때문에 전 남편을 가끔 마주쳐야겠지만 못 박은 것처럼 전 남편과 그 이상은 어떠한 교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배우자로서의 모든 신뢰를 잃은 전 남편은 우리 아들 아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저는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그때 남편을 만난 걸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듯 저 또한 그때 남편을 선택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지난 제 선택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는 엄마로서의 인생에 집중해 살아갈 거예요. 다만 저도 전 남편도 또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한 번의 엄청난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하나만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